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단원까지 배웠었고 오늘은 34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경제주체의 역할입니다. 경제주체에는 세 가지로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로 가계, 두 번째로 정부, 세 번째로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생각을 여는 경제 이야기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 주세요. 1,500원입니다. 이건 뭐죠? 가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 정부가 너무 두껍네요. 정부가 교육비에 들어갈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수험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정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 가로등이라는 재화를 설치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 올해 우리 기업은 지난해보다 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이고 여기서 이제 노동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재화,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도 엄연히 생산직입니다, 여러분. 생산직은 아니고 생산입니다. 말했다시피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도 생산이고 판매하는 사람도 생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자동차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이제 기업.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는 어떠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가계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기 앞서 여러분, 가계에서 어떤 걸 주로 수행하죠? 먼저 여러분들 집에서 생각해 봅시다. 집에 엄마 아빠 혼자 외동이라고 치고 이렇게 있으면 가게에 사는 경제적 역할. 일단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벌어 오시고 어머니도 혹은 나가서 노동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셔서는 집에서 이제 가정일, 빨래, 청소, 설거지, 요리 등등 이런 가정일을 하죠. 이것도 생산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거의 소비를 합니다. 소비. 재화나 혹은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생활은 생산, 분배,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소비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주체를 바로 가계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만 거의 하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 가계는 소비를 주로 한다. 그렇다고 가계는 소비만 한다? 라고 하면 옳은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주로 가정이나 가족이 혈연이나 감정적인 유대를 지니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가정은 이제 혈연, 유대감 이런 걸 중요한데, 반면 가계는 소득을 공유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경제단을 말한다. 이 소득을 공유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공과금도 내고 집세, 월세, 전세금도 내고 여러분 용돈, 학원비, 옷값 다 지불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득을 공유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가계는 한 가구로 볼 수 있고 개별 소비자도 볼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소득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생긴 거 뭐가 있을까요? 쉐어하우스나 하우스. 쉐어하우스가 뭐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이 23평짜리 집이 있는데 여기 혼자 살기 너무 크죠. 그래서 방도 마침 3개니까 3명이서 나눠서 살고 각자 돈도 나눠서 월세가 100만 원이면 각자 33만 3천 원씩 내는 겁니다. 이런 게 쉐어하우스고, 그 외에 또 남과 같이 사는 게 뭐가 있죠? 기숙사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각자 집에 살지만 우리 학교도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죠. 기숙사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남들과 같이 사는 거, 뭐 룸메이트, 이런 것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들을 가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부를 수 있다는 뭐고, 있다는 근거, 없다는 근거. 먼저 이 사람들을 가게로 불러줘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런 거죠? 같이 사니까. 같이 이 쉐어하우스를 보면, 이 기숙사, 여러분들 쉽게 기숙사를 보면 우리 학교가 2인 1실이죠. 2인 1실인데 예를 들어 얘가 우리 둘이서 이제 돈을 모아서 빨래 가루를 사고 뭐 과자나 간식 같은 것도 같이 사놓고 같이 먹습니다. 라면도 같이 먹고 기숙사 안에서. 그럼 이거 같이 재화 소비하니까 가게 아닌가요? 하는데 여기서 말한 소득을 공유하진 않죠. 여러분들 친구들과 간식은 공유해도 용돈까지 공유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의 경제적 역할, 재화와 서비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게는 소득을 공유하고 하면서 주로 재화 서비스 소비를 담당하는 것. 소득을 공유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거고, 만약에 가정과 가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면 뭐가 키워드가 되겠죠? 가정은 혈연이나 유대감이 있고, 가게에서는 소득을 공유하고 소비를 주로 하는 경제 주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소비 활동을 주로 담당한다. 자, 재화 서비스의 소비자. 가게의 경제적 역할은 뭐죠? 바로 이겁니다. 재화 서비스의 소비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 요소의 공급자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 요소는 물론 토지, 노동, 자본, 여러 가지 이거 다 공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주된 생산 요소는 바로 노동력이죠. 노동. 가게니까. 자, 가게는 재화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을 얻는다. 이 만족이 뭐죠, 여러분? 효용이죠, 효용, 만족감 또는 편익. 하지만 가게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월급이 여러분들이 학원을 더 비싼 데를 다니고 톰 브라운 추리닝을 입고 싶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냉장고 등등등 소비를 많이 하고 싶지만 이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게는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 이거 극대화죠. 이윤 극대화일까요? 효용 극대화일까요? 여기 아까 효용 말했으니까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가계의 소비는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겠죠.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생산을 못하고 그러면 적게 만들고 적게 팔고 그러면서 경제적 규모가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생산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고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소득이 아예 뚝 끊기는 거죠. 줄어들고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당연히 줄어들고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받아 월급을 못 버니까 줄어들고 소비가 다시 감소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즉 소비가 줄어들면 그 다음에 생산도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 고용이 줄어들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가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많이 없어서 소비를 적게 생산하겠죠. 그럼 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럼 또 가계 고용, 이거 계속 무한반복, 이런 악순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악순환. 반대로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면, 파란 걸로 늘어나면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왜냐면 소비, 이게 즉 수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소비가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10개 만들어서 10개 팔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20개를 원한다. 그럼 20개를 만들어서 팔겠죠. 왜냐면 10개 더 만들어서 더 팔면 더 많이 파니까 윤이 많이 나와서 이 생산자는 소득을 많이 얻으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생산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10개 만들던 걸 20개로 만드니까 일할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죠. 고용도 늘어날 것이고, 일할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시키고,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소득도 늘어나겠죠. 고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꼴 가계소득도 같이 늘어나겠죠. 집에서 한 명이 일하다가 2명이 일하게 되거나, 혹은 한 명이 10시간 일하던 걸 12시간을 일하게 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니까, 이런 선순환, 이건 좋은 순환이 반복된다. 증가하여 국민 경제가 성장된다. 국민 경제 성장. 또한 가계의 소비는 기업이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계의 소비는 기업이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알려주게 한다. 자, 참외, 은하수, 사과라고 합시다. 스마트폰 시장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계속 많이 산다. 계속 소비를 한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기업은 이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업은 뭘 더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것도 아예 안 만들진 않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살 거니까. 혹은 갑자기 이게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생산하되 사과의 소비량이 크니까 이걸 더 많이 생산하겠고, 그러면 즉 기업은 가게가 사과 휴대폰 소비가 가장 많아지니까 기업이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사과 스마트폰 생산하면 되겠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시그널, 무엇을 생산하라고 혹은 생산하는 게 정답이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물론 이게 100%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오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은 예를 들면 라면을 매일 먹는 건 지겹고 딱 일주일에 3번만 먹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이 라면을 계속 사가니까 기업 입장에서 라면 많이 팔리네? 그러면 소비량을 공급량을 확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라면이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딱 일주일에 3번만 먹은 걸 제일 좋아하니까 계속 이것만 소비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이만큼을 헛수고한 거죠. 라면 재고가 남아돕니다. 그러면 기업은 실패한 거니까. 언제나 이게 알려주지만 이게 언제나 정답이라고는 보일 수 없습니다. 이 신호를 해석하는 건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가게가 어떤 상품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등을 결정한다. 그 다음 방금 말한 게 가게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가게의 경제적 역할 뭐가 있죠? 좀 전에 말한 거, 이거 신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 그 다음 여기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소비를 통해 국민 경제 성장을 기여한다, 도모한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2가지 쓰라고 하면 이걸 쓰면 되고, 하나만 쓰시오 하면은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주어진 소득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자,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의 8대 권리. 자, 자유로운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소비자 주권이라고 부른다. 소비자 주권은 재화와 서비스에 생산된 문제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기호를 표출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자원 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자원 분배, 자원 배분. 경제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뭐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경제 문제가 일어난 이유. 자원이 한정적이라서, 자원이 희소해서. 그럼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는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였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에 당했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택배나 그런 거 배달, 인터넷,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쇼핑을 시켰는데 택배가 안 온다. 혹은 택배가 왔는데 뭔가 물건이 하자가 있다. 잘못됐다. 아니면 그냥 단순 변심으로 택배비 지불할 테니까 바꾸고 싶다. 택 아직 안 뜯었다. 그런데 온라인 업체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해준다. 전화를 잘 안 받는다거나, 뭐 택배 가지러 온다고 해놓고 안 오거나, 뭐 택배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주질 않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 상황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면 친절하게 사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어떻게 쓰는지. 여기 글을 작성하시면 이 소비자법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 상황에는 이렇게 지시를 해라. 그래도 시행이 안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빨리 이걸 해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이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업체, 인터넷 쇼핑몰이 이 업체 말을 안 들으면 아무래도 불이익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온라인 아니라고 상관없습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뭔가 소비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여기를 인터넷으로 찾아가시면 친절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게 역할의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가게 재화 서비스의 소비자 역할이었다면 여기서는 생산자 역할. 가게는 상품을 소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얻을까? 노동에서 얻죠. 노동에서 분배받은 금액, 소득, 월급, 이런 것들. 가게는 기업의 노동이나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노동, 토지, 자본 이거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게도. 다만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제일 많을 뿐이지 이것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이자, 지대를 받는다. 임금, 이자, 지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여러분들 주로 평균적인 가게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이게 가장 일상적이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이게 주된 소득. 이러한 대가는 가게의 소득이 되고,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 이렇듯 가게는 상품의 수요자로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 요소의 공급 역할도 한다. 자, 소비하는 동시에 공급을 한다. 수요자이면서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가게가 공급하는 생산 요소의 양과 질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전부 밤새서 롤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기업에서 일을 해요. 기업의 업무의 질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지죠. 왜냐면 모든 직원이 게임한다고 밤새서 출근하니까 기업이 만들어내는 서비스 혹은 재화의 질이 떨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롤을 하지 않고 딱 9시부터 11시까지 운동하고 보충제 먹고 딱 자고 아침에 딱 7시 딱 기상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면 기업의 질, 기업은 노동자로 물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니까 기업의 질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양질의 생산 요소를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입하고자 할 것이며, 즉 양질의 생산 요소, 노동력. 자, 기업 입장에서 스카우트라고 하죠. 일명 스카우트. 양질의 생산 요소. 이거 야구팀으로 봅시다. 야구팀에서 자, 생각해보세요. 중고교생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은퇴했지만 이승엽 좋아했으니까 이승엽 리즈 시절이라고 치고, 얘는 한 경기에 10,000원만 주는데 이승엽은 1억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야구팀은 이긴 게 목표야. 그러면 양질의 생산 요소, 이승엽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입한다, 채용한다, 고용한다. 가게는 양질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승엽도 가게의 일부분이죠. 이승엽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에 가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노동의 질을 높여 더 나은 일자리를 얻고자 한다. 얘네들도 나중에 커서 이승엽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교육과 훈련, 다양한 지식, 기술 습득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면, 이거 야구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공부로도 해당되죠. 이제 학벌 지상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나쁜 학교는 없지만 노는 학교라고 합시다. 맨날 노는 학교를 나온 사람, 쉽게 말해서 지방대 나오는 사람과 서울대 공대를 나온 사람, 누가 삼성전자에서 딱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당연히 서울대 공대에 나온 사람을 뽑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육과 훈련, 다양한 지식, 기술 습득으로 노동의 질을 여러분들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1년 넘게 남았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한편 가게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한다. 정부에 돈을 줍니다. 이건 나중에 정부 할 때 이거 다시 등장할 겁니다. 개념 자료실,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 자본, 토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인 18세기까지는 노동과 토지를 중요한 생산 요소로 강조했다. 노동과 토지만 중요한 생산 요소로 강조했지만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산업혁명 때 생긴 게 뭐죠, 여러분? 2가지. 방적기, 증기, 기관, 이런 것들이 막 생겼는데 자본의 중요성이 커졌다. 흔히 노동, 자본, 토지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생산 요소로서 노동, 자본, 토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소 다른 의미가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 좀 다릅니다. 일단 여기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과 토지가 주된 생산 요소였습니다. 왜냐? 이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주로 하는 일이 농부들이 밭을 막 가는 건데, 이때도 그럼 자본이 없었냐? 자본은 그때 뭐라고 했죠? 생산 요소, 생산 수단을 말하는 건데, 이때도 생산 수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곡괭이, 삽, 호미, 그리고 소도 자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중요시되었는데 산업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 자본, 노동, 토지, 자본 이 3가지가 다 같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자본에는 옛날에는 소 정도가 자본이었으면 지금은 공장 아니면 학교도 자본이죠. 학교가 있어야 선생님과 학생이 출근과 등교를 해서 교육 서비스를 소비하고 생산하고가 이어지니까. 자, 노동. 일반적으로 노동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자, 여기서 노동의 정의가 다 나옵니다. 이 글에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근데 그냥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은 노동이 아니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운동장 10바퀴 뛰면은 아빠가 10만원을 준다고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운동장 뛰는 건 노동이 되겠죠. 일단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그게 필요한 일이든 무의미한 일이든 상관없이. 근데 10만원 준단 말도 없는데 혼자 10바퀴를 뛰었다. 그건 노동이 아니라 그냥 운동이 되는 거죠. 즉 이 정신적, 육체적 활동 플러스 목적이 있어야 노동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은 인간의 힘으로 타인에게 유용한 것을 생산해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얻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 즉 인적 자본으로서의 노동이 중시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이 되는 거겠죠. 나라의 미래니까. 현대 사회에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인적 자본.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엄청난 공학도라서 공학 박사인데 엄청 유명합니다. 노벨상도 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노동이냐 자본이냐? 일단 당연히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친구는 이 사람 인적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자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생명은 노동입니다. 생명은 자본이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생명이 아닙니다. 인적 자본은 생명을 말하지만 이 그냥 자본은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자본. 일상생활에서 자본은 생산에 이용되는 건물, 설비, 기계 등과 같은 생산 수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융통되는 자금을 의미하는데 이건 비단 화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가증권, 상품권 그런 것들 다 의미합니다.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은 건물, 설비, 기계 등의 자본재를 의미합니다. 자본재. 그러니까 건물, 기계 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인적 자본은 노동입니다, 여러분. 토지. 이거 왜 강조하냐면 이거 작년에 어떤 학생이 인적 자본은 자본이라고 써가지고 한번 틀린 학생이 있어서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토지는 단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바다, 산림, 지하자원, 수산자원 등 자연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를 의미한다. 선생님이 말하길 이 토지 예시를 때 땅만 예시 들었는데 땅뿐만 아니라 산, 바다도 여러분 일정 부분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토지 즉 자연자원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나라마다 보존량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토지와 미국의 토지가 다르고 중국의 토지 다 다르고 다 보존량이 다르다. 가진 양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자본 토지 의미 뜻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노동자로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는 생산활동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과 같은 소득을 얻는데 이와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른다. 여러분 노동자라고 하시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사 일하시고 그런 분들 일명 나쁜 말로 노가다꾼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도 노동자입니다. 교사도 노동자고 의사, 경찰 다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정의는 노동, 생산활동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는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러면 원외로 대통령이 노동에 공급하죠. 노동 공급. 대한민국 정치라는 노동을 공급하고 그럼 이 대통령을 고용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노동을 공급하면 이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대통령을 고용한 사람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여러분 알바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할 때 예를 들어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농땡이 부리나 안 부리나 이제 이렇게 카운터에 돈에 손에 되나 안 되나 감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장님들이 여러분들 알바를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관리 감독은 하겠죠. 그럼 대통령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 바로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 이야기가 정치와 법적으로 샜는데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때문에 국가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시간, 작업 환경 등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 근로시간, 작업 환경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마련했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장 최저시급이 올해는 얼마인지 8,350원까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8,350원도 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이 장치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나이 어리고 힘 약하고 일 못하고 못생겼고 키 작고 멍청하고 뭐 그런다고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막 갖다 붙이면서 1,000원 주고 일 시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최저시급을 내고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근로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위원회와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근로감독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알바생 혹은 정직원이나 비정규직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가끔씩 순찰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죠? 바로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근로기준법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당장 1, 2년 내에서 적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듯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과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안전하고 공정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은 수요자, 공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근로기준법 나오네. 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여러분 노조 들어보셨습니까? 노조. 노라조 아니죠. 노라조 아니고 노조.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즉 노조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전에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노조의 역할이 뭐죠? 노조 역할. 자, 노조의 역할. H기업이 있습니다. H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H자동차 회사라고 합시다. 자동차. H자동차라는 곳이 있는데 H자동차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있고. 근데 노조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노조에 가입한 많은 직원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옷값으로 100만 원을 달라든지, 아니면 일하는데 신발이 불편하니까 신발 사기에 또 100만 원을 달라든지, 아니면 연봉 1억으로는 부족하니까 2억으로 더 올려 달라든지, 하루에 6시간 일하는 거 너무 많으니까 3시간으로 바꿔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직원들 불만이 있는데 이 불만을 접수를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만이라는 건 버리고 이거는 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다. 운동시설 만들어 달라. 이런 거 필요한 건 노조들이 쫙 정리해서 경영진과 이제 협상을 합니다. 임금 올려줄 건지 말 건지, 이제 회사 안에 운동장 지어줄 건지 말 건지, 일 3시간만 시키게 해줄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끊임없이 협상을 근데 이게 왜 있냐? 직원들 일일이 한 명씩 경영진이랑 협상하다가 일 안 하고 협상하다 시간 나가니까 노조들이 이 직원들의 불만을 대표해서 협상해주는 곳입니다. 자, 거기서 단체 교섭권, 이게 말하는 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노조 만들 권리, 이거는 협상할 권리고, 단체 행동권은 노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 예를 들면 투쟁하는 거, 투쟁. 소위 말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피켓 들고 이제 누군가 이제 일하다가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 동료가 사장실 불려가서 진짜 10원짜리 욕을 막 듣고 나왔다. 그런 식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사장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피켓 들고 여러 명이서 막 시위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렇다 이 단체 행동권이라고 해서 정말 건물 부수고 회사 불태우고 이런 건 단체 행동권이 아니라 그냥 불법 행위입니다, 여러분. 범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온화한 방식으로 온화하게. 아무튼 이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조의 풀네임은 노동조합입니다, 여러분. 노동조합. 정식 명칭은 여러분 만약 답지에 노조라고 쓰면 틀립니다. 노동조합이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여러분 2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떠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까? 기업은 생산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경제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을 만드는 대기업을 떠올리지만 우리도 생각나는 회사가 있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기업이 있다. 미용실, 문구사, 영화관 모두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는 모두 기업이 된다. 즉, 이런 것도 기업이죠.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가지고 이제 동네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판다. 그러면 누가 생산인가요, 여러분? 다 생산이고 얘도 기업 다 기업입니다.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보여주는 영화관도 기업이고 영화를 만드는 필름사도 기업입니다. 이처럼 제공하는 회사나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규모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생산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 주체를 뭐라고 부른다? 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럼 기업의 경제적 역할 첫 번째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서비스의 생산자. 아까 가게는 뭐라고 했었죠? 재화 서비스의 소비자였고 얘는 이번에 거꾸로 뒤집어서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기업이 수행하는 가장 큰 경제적 역할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가게 말로 고치려면 뭘로 바꿔야 되죠?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고 시장에서 수요하는 게 가게의 역할이 되겠죠. 바꿔서 말하면 그게 가게.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가게가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였지만 기계 발달과 생산기술,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4차 산업혁명 막 등장하니까 발전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다. 옛날에 농경시대 때는 이제 우리 밥 먹는 거 우리가 생산하고 집에 가서 이 쌀 들고 집에 가서 밥 뚝딱 만들어서 소비하고 한 가게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러분 밥 먹는 거 여러분들이 지은 쌀 아니잖아요. 사온 거지. 그래서 생산은 생산대로 일터가서 생산하고 소비는 다른 누군가가 생산한 것을 이렇게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 활동을 주로 기업이 담당하게 되었다. 생산은 기업, 소비는 가게.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마 자동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이걸 한 번씩 읽고 수업을 하다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기업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거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 즉 가게에서 막 신호를 보내줍니다. 아까 위에 있었죠. 다른 기업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질은 올리고 가격은 낮추고 아주 이상적이죠. 그럼으로써 뭘 추구한다?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는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소비하니까 만족감을 얻고 기업은 낮은 가격이지만 질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니까 생산량이 증가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기업도 좋고 서로 좋은 건데 모든 경제활동이 이랬으면 정말 좋겠죠.
자, 기업의 다양한 활동. 기업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및 투자 활동을 한다.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이게 비단 정말 무슨 전자 엄청 대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과일 가게 붕어빵 장사를 해도 이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붕어빵 장사가 한둘이 아니니까 다른 붕어빵 장사 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쫀득쫀득하고 앙금이 부드러운 빵을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게 몇 분이나 구워야 되는지, 10분 구우면 좀 딱딱해지고 8분 구워야 딱 폭신폭신해지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막 개발합니다. 그리고 연구도 해보고, 그 연구 투자는 이제 10분 구워보고 9분 8분 이렇게 구워보고 제일 맛있는 것만 먹고 맛없는 건 못 먹는 건 버리니까 연구개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이거 주주 선생님 다음에 오프라인 계약하면 이 얘기로 1시간 동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까먹으면 이거 수업해달라고 꼭 말해주십시오. 주주, 경영자, 노동자 등의 이해관계, 그 다음 소비자, 금융기관, 경쟁기업, 시민단체, 경제적 요인, 법, 제도, 사회적 인구변화, 이런 거 다. 이거 다 설명하면 이번 시간 끝날 것 같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